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 겹치면서 내일부터 최대 9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제주행 항공권이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도 13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 가수 박혜경 씨도 SG증권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심 인물로 꼽히는 투자업체 대표가 배후 세력이 따로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 의회에서 영어로 44분 동안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란 윤 대통령의 연설에 미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된 박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한중일은 모두 황금 연휴를 맞습니다. 우린 주말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사흘 연속 쉬죠. 중간에 휴가를 잘 내면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최대 9일을 쉴 수 있고 중국은 내일부터 5월 4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 일본은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초록의 날 등이 이어져 골든 위크거든요.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여행길도 열리면서 이 기간 우리나라에서만 13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있겠죠. 이미 인천공항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교욱 기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하루 종일 붐빕니다. 제 뒤로 길게 줄을 늘어선 여행객들이 보이실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 금요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화수목 사흘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간의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로자의 날이랑 어린이날 이렇게 껴서 징검다리 연휴로 기쁘고 엄청 설레는 중입니다. 대학 동기들이랑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 여행 가려고 합니다. 연차 쓰셨어요? 네, 이틀 썼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내일부터 7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약 131만 6,700명, 하루 평균 약 14만 6,3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2만 8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는데요. 이번 연휴 동안에는 이보다도 14% 증가해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75% 수준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여행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찾겠네요. 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은 여행사들이 폐업하거나 축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패키지 해외여행도 크게 늘어나 여행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일본, 베트남,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한 10배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여름 휴가 시즌까지 지속적으로 국제항공편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달 7일 일요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날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5만 1,400명에 달할 걸로 예측되는데요. 연휴 기간 내내 공항이 상당히 붐빌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수속 등에 걸리는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공항에 일찍이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여객이 대거 몰릴 경우를 대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보안 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내 여행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로 오가는 항공권은 사실상 동이 났고 강원도로 가는 KTX와 유명 호텔도 이미 예약이 꽉꽉 찼습니다. 이어서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권을 검색해봤습니다. 하루 동안 예정된 120여 편 가운데 예약이 가능한 건 딱 한 편. 그나마도 오후 3시에 출발하는 비선호 시간대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근로자의 날에 서울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아예 좌석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국도 노동절 연휴인데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5천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습니다. 지금 춘추항공, 동방항공하고 길상항공 탑승률 노동절 기간은 거의 90%, 100% 예약률 다 꽉 차고 있고 인기 여행지인 강원도도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강릉 가는 KTX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됐고 유명 호텔들도 빈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감이 거의 다 된 상태라 어려우세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등 동해안 상인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연휴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강릉으로 여행을 오는 것이 산불 피해 극복을 돕는 최고의 자원봉사라며 정성으로 전국의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SG증권발 추가 폭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수 임창정 씨에 이어 박혜경 씨도 주가 조작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벌써 1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손해액이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길종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가수 박혜경 씨가 올린 SNS 글입니다. 라덕연 씨가 소속사 회장이었고 투자 업무도 해줬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전속 계약하고 그 통장을 만들어주러 갔을 때 그 라 회장이 있었어요. 자기는 되게 힘든 사람을 돈 벌어주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약 조건대로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자 3,400만 원씩 불어나 믿게 됐고 이후 4천만 원을 더 넣었다가 다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 설마 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저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4천만 원 넣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들에 가담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세력에 투자한 1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1,000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의사와 정재계 인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다음 달 초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특정 세력이 사전에 가격을 모의해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오다 당국이 조사를 하자 급히 매도하면서 터진 이번 주가 조작 사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여러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쓰이는 계좌 주인들, 그러니까 임창정 씨를 비롯한 연예인과 의사 등 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집이 된 걸까요? MBN 취재를 종합해보면 투자업체 대표 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따로 등등 아주 조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인물로 뽑힌 투자업체 대표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톱스타 전문 골프 프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실제 SNS에도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서 A씨가 연예인, 사업가 등 큰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지인 통해서 들어갔는데 금액 크신 분들은 그 프로골퍼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또 A씨 외에도 의사처럼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인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1,0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의사라고 하는데 가용한 돈이 많다 보니까 10억씩 20억씩 넣고. 금융당국은 모집책들이 투자자들을 모아오면 라덕연 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관리하며 이들의 명의로 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수수료도 챙겼는데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골프 레슨비 등으로 위장해 챙긴 정황을 발견하고 연습장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 모집부터 주가 조작, 그리고 수수료 깡까지 사실상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핵심으로 지목된 라 대표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자신도 40억 원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후 세력으로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해 주가 조작 논란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 CEO들을 불러 이번 대규모 하한가 사태의 원인이 된 차익 결제 거래에 대해 위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일단 빚으로 사는 것이니만큼 그냥 듣기에도 안전해 보이지 않죠. 하한가 폭탄을 맞았던 8개 품목 중 일부는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35개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은 지양하여 증권시장 전반으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하한가 사태의 주범인 차액 결제 거래는 지난해 말보다 52%가 증가했고 이른바 B2인 신용융자 잔고도 20%가 늘었습니다.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대차 거래 잔액은 무려 8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투기판처럼 비치며 경고음이 켜지자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차액 결제 거래의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불건전한 거래가 있다면 조속히 근절하고 보완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도 제때 경고 등을 켜지 않았다는 비판에 고개를 숙이고 철저한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들어야 하고 저희도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겠습니다. 전날까지 4연속 하한가 폭탄을 맞았던 8개 종목은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천일은 거래량이 평소 대비 100배 뛰면서 하루 만에 22.89% 급등했고 서울가스와 세방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B2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번 주식 사태에 대해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번 다뤘지만 개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CFD 거래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신용거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진 돈보다 2.5배 더 주식을 살 수 있고 수익도 손실도 그만큼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런데 이 CFD 계좌에서는 100만 원으로 25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식 가격이 만약에 2배가 됐다.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반토막이 났다 하면 손실도 더 많이 산 만큼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수십억 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 100명과 직접 상담을 진행한 집단소송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문의 주신 분은 오늘까지 하면은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시는데 금액대는 인당 기본 10억 되는 것 같아요. 한 분당 60억이신 분들이 10분 같이 무더기로 오신 분들도 있고 금액은 1000억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의 손실액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찾아온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입니다. 이런 일을 벌인 사람과 조직들 보통은 뒤로 숨잖아요. 그런데 어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도 40억 이상 손실을 봤다면서 이번 사태로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번 사태의 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8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익을 본 사람, 그러니까 폭락 직전에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모르죠. 오르기 전에 폭락 직전에 팔아서 수익 본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다우 키움그룹의 김잉래 회장인데요. 하한가 사태를 맞은 8개 종목 중에 다우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폭락이 이루어지기 정확히 2거래일 전에 140만 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가로 6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김 회장이 판 가격이 주당 43,000원 정도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그나마 올라서 17,000원 정도니까 만약에 오늘 팔았다면 200억 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200억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수준이라 이틀 만에 거의 4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400억을 더 번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김 회장은 CFD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로서 하락 조짐을 먼저 눈치채고 움직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 대표가 직접 오늘 기자들을 만나 해명했는데요. 직을 걸겠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어요. 저도 어렵게 이제 사장이 됐는데 제 직을 걸 수 있습니다. 아주 우연이고 공교롭게도 그게 이틀 후에 된 겁니다. 그 라더건 대표라는 분은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회장님도 알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엮는 거죠. 어쨌든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고점에 팔아치운 사람 혹시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너인데요.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하한가 사태 4거래일 전에 지분 10만 주를 주당 45만 원에 팔았습니다. 450억 어치죠. 만약에 오늘 팔았다면 120억밖에 얻지 못했을 겁니다. 4일 차이로 330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공교롭게 시기가 맞물렸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들 다 흘려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금융당국도 우연의 일치로 봐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단계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매도로 이득을 본 오너도 오너지만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의 핵심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한국, 미국이라는 단어보다 자유를 더 많이 무려 46번이나 언급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연설을 할 때도 자유를 주장했었죠. 이번엔 본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이 자유를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44분 동안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프리덤, 자유를 4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With a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취임사에서도 35번 말한 자유는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 미국은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한국의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한미가 앞으로 자유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이렇게 한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로 자유를 고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설 중엔 한국 전쟁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 가족을 호명했습니다.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미국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보스턴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자유가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보스턴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의회 연설에는 사전 원고에는 없던 즉흥 영어 애드립이 쏟아졌습니다. 이 덕분인지 미 의원들의 박수갈채도 60번이나 나왔는데 연설에는 늘 농담을 곁들이는 미국 문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연설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 120주년을 맞은 한인 이주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의 이름을 거론하더니 갑자기 농담을 던집니다. That's two for each party. It i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raised across the aisle.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공화당, 앤디 킴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민주당 소속임을 염두에 둔 애드리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하며 불쑥 영화 취향을 고백하기도 하고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K-팝에 대해서는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농담을 꺼낸 뒤 또 사전 원고에 없던 애드리브를 덧붙입니다.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박수갈채가 60번, 이 가운데 기립박수가 26번 나왔고 연설이 끝난 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사진 촬영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애드리브는 어떤 연설이든 반드시 농담을 곁들이는 미국 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 접근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스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확장 억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우리 대통령실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추가 설명을 내놨죠. 그런데 한국 특파원을 만난 백악관 관계자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요. 권영봉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공동기자회견 직후 언급했던 사실상의 핵 공유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이를 부정하는 맥락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드 케이건 NSC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을 만나 기자와의 질문 답변 형식에서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다른 입장이 나온 거냐는 추가 질문엔 핵 공유란 핵무기의 통제를 정의한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략 핵 잠수함의 정례화된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핵 배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란 것이 입장 차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핵 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재능 많은 남자라고 말을 했나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NS에 재능 많은 남자라며 윤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에서 팝송을 열창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잠깐 보시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더 지금 눈에 띄기도 합니다. 주변 환호성을 들어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나 봐요. 윤 대통령 혹시 답글을 달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면서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열창 영상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조회수가 80만을 넘겼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윤활유 역할이 됐습니다. But last night, President Yoon brought down the house at the state dinner, singing American Pie. What an incredible thrill it was for, I think, the entire world to hear your extraordinary rendition last night of American Pie. 아메리칸 파이가 뇌종양으로 숨진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좋아했던 노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네, 원곡자가 윤 대통령에게 듀엣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아메리칸 파이의 원곡자는 미국 포크 음악의 전설로 꼽히는 돈 맥클레인입니다. 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를 접한 맥클레인이 농담으로 듀엣을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맥클레인의 사인이 있는 통기타를 선물로 받았는데 맥클레인은 윤 대통령이 기타 연주를 배워서 나중에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아주 도움이 된 듯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고가 재미없네. 그러면은 그 원고대로 안 했고 원고 없이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영상 미디어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준비된 원고를 갑자기 내려놨습니다. 적은 걸 보니까 재미가 없네. 금년이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이제 경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정상회담과 포럼이 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방미 일정 소인수 회담에서 메모를 꼼꼼히 보고 발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익숙한 얼굴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서진 씨와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포맷 수출 홍보대사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소속사 관계자는 이 씨 출연작의 방송 포맷을 미국이 그대로 사가거나 출연 작품이 미국 아마존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한국 문화산업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두 사람 모두 한국 영상 콘텐츠 홍보와 한미 간 가교 역할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넷플릭스 투자 유치됐고 이번에는 영화협회 포럼까지 이번 순방에도 문화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전본부장과 처음으로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가 직접 정확한 기억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고 맞서며 설전은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장이 나서서 자제시킬 정도였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위례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바라보며 요즘 많이 힘들죠라며 말문을 연 이 대표는 직접 보고를 한 게 확실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사업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함께 가서 보고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그러냐며 검찰 조사에서도 직접 대면 보고는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가급적 숨겨주고 싶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할 것을 자신이 용납했겠느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랫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나서 자제시켰는데 지금껏 발언을 아껴오던 이 대표가 앞으로는 법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당초 결선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필요 없던 거죠. 친 이재명계 일색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온화한 성풍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비명계였던 박광원 의원은 과반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에는 친명 일색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견제가 안 된다고 우려한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거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투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에서 친명,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을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 돈봉투 의혹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박신임 대표. 총선 승리를 목표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특검법 수용을 거론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 복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박신임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당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상원, 황은희 부부 등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6개월 전부터 모의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에 실패하자 살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버리며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2020년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 1억 원을 직접 사고 투자자를 모아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하자 범행에 나선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부가 투자한 퓨리에버코인이 10분의 1 밑으로 폭락한 반면 이들이 투자금으로 썼던 이더리움은 4배 이상 폭등한 점도 범행 동기로 봤습니다. 피해자 밑에서 일하던 이경우는 헬스장 운영이 실패하고 남은 재산 8,600만 원을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하다 대부분 잃었는데 이후 양심을 품고 황씨 부부를 찾아가 코인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접속 자체에 실패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황씨 부부가 범행 이튿날 부산 앞바다에 버려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나갔던 아이가 싸늘한 시신이 돼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앞 인근 도로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1.5톤 무게의 섬유 롤이 내리막길로 떨어져 덮친 겁니다. 안전 펜스 쪽으로 붙어서 걷고 있었지만 1.5톤의 무게에 가속까지 붙었으니 막을 수 없었겠죠.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가는 커다란 흰색 둥근 뭉치를 멈추려는 인부들. 하지만 속도가 붙어 빠르게 내려갑니다. 도로를 따라 100여 미터를 굴러간 롤은 횡단보도 앞 교통도우미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인도 쪽으로 향합니다. 10여 미터를 더 구르더니 안전펜스를 뚫고 그대로 행인을 덮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1.5톤 무게의 섬유롤이 굴러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이 사고로 학교에 가던 10살 여자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8살 아이와 다른 학부모인 3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덮친 1.5톤 무게의 이 섬유롤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제 자식도 다칠 뻔했어요. 옆에서 제가 안 밀었으면. 순간적으로 애들 앞에 보이고 제 딸이 있으니까 막는다고 순간 막았는데. 아이들이 몰리는 아침 등굣길에 인도에서 순식간에 사고가 나면서 학교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 줄줄이 뒤로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그 어른 한 명이 밀치고 해서 안전한 펜스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당한 거죠. 사고 직전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게차가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섬유로를 적재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인도입니다. 전봇대를 한쪽 기둥으로 이용해 둥근 섬유롤이 굴러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섬유롤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출소 사흘 만에 길에서 처음 본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훔쳐온 거였죠. 이유는 그냥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문 앞에 멈춰섭니다. 주춤하던 남성은 문을 열어 들어가고 잠시 뒤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손에 쥔 건 낚시 가게에서 훔친 흉기입니다. 칼 들고 나 위협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칼 들고 날짜가 그냥 훅 들어가서 물건 사는 것처럼 물건 보고. 낚시 가게에서 나온 남성은 육교를 통해 맞은편 인도로 건너가 행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훔친 흉기로 이곳에서 처음 보는 시민의 등을 찌르고 옆에 있던 다른 시민과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 불만이 있어 누군가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남성을 1시간 만에 서울 마포구에서 붙잡았는데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주했을 때는 빈손이었고 우리 검거했을 때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술 냄새 같은 건 전혀 안 났고요. 등을 찔린 4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남성이 살해돼 용의자를 찾아갔는데 그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주택에선 부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죠. 알고 보니 부모, 형, 동생 모두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동생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 등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초조한 듯 거울을 보다가 가방에 든 물건을 만지작거립니다. 문이 열리고 내리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니다. 그런데 손에 혈흔이 묻었습니다. 남성이 찾아간 곳은 부모의 집이었습니다. 남성이 떠난 뒤 부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아버지 싸우고 뭐 시끄럽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성은 40대 이모 씨.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부모를 살해하고 12시간 후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형까지 살해했습니다. 초등학교 CCTV에는 이 씨가 차에 올라탄 뒤 친형을 차로 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인근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이 발견이 돼서 피해자를 확정은 했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모두를 부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7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근처엔 가스통이 널려 있었고 이게 다 폭발한 겁니다. 한때 근처 학교에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무섭게 치솟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기저기 폭발한 가스통이 널려 있고 주차된 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따로 집이 없어 이곳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70대 노부부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17동을 태우고 발생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강한 폭발과 함께 불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한 중학교에선 학생 490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급히 귀가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차량이 갑자기 내달려 일가족 4명을 치고 벽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월세 10달치가 밀려 소송 끝에 강제로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집주인 가족들을 친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변 사람을 위협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을 막아서도 운전자는 그대로 밀고 가버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고 앞범퍼가 부서진 차량은 계속해서 뭔가를 들이받습니다. 빌라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이 월세가 밀려 쫓겨나자 홧김에 집주인 가족을 공격한 겁니다. 집주인 가족을 들이받은 남성은 차를 몰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다시 돌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 벽면이 부서지고 창문까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월세도 안 내고 그래서 잘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주인 만나면. 집주인 부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들 내외는 척추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인근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도망갔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정비소를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0여만 원으로 알려진 월세 10달치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 강제 퇴거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을 떼고 나서는 다시 출입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걸 명도소송까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의 시비가 발단된 거죠. 경찰은 가해 남성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며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또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의 이현재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혼나러 들어가는 채팅방입니다. 대화 내용부터 보실까요? 4,700원짜리 버블티를 사 먹었다고 말하자 차라리 컵에 스티커를 붙여서 대리만족을 느끼라고 질책하고요. 물을 저렴하게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약수터 가면 공짜라며 오히려 비싸게 산 셈이라고 꾸중합니다. 이곳은 이른바 거지방.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서로 꾸짖어가며 절약을 독려하는 방입니다. 고물가 속 생활비를 아끼고 있는 2030 세대 사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들고 있는지 직접 채팅방에 들어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카카오톡에 거지방을 검색하자 채팅방 수백 개가 나옵니다. 정원 1,500명으로 설정한 방도 인원이 다 차 입장하기 어렵습니다. 대기 끝에 한 채팅방에 들어가 점심값으로 13,500원을 썼다고 올렸습니다. 바로 사치죠. 뭔데 13,500원이나 하냐며 꾸중 섞인 답변이 달립니다. 이모티콘도 직접 그려서 사용하고 커피는 당연히 금지입니다. 커피 마시지 말고 티백 들고 다녀라 아니면 뭐 진흙탕 마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었습니다. 사정이 비슷한 청년들끼리 모여 이른바 짠한 동질감을 느낄 뿐 아니라 물가에 비례해서 계속 이게 비어가는 통장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유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니까. 자기 소비를 되돌아보고 살림살이에 보탬도 되니 이용자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소비의 총량도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바로미터가 되더라고요. 다른 참가자들을 보면서 경각심도 느끼게 되고 가계부 같은 걸 좀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소비가 거의 한 30%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동질감의 재미 요소가 더해지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너도 어렵구나. 근데 우리 다 같이 어렵네? 거기에 유희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당분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과거 MZ세대 하면 생각났던 단어, 욜로나 플렉스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요즘 청년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갑니다. 먼저 취업부터 참 어렵습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수는 9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살림살이가 팍팍해서일까요? 돌려막기를 하는 저신용 청년층도 급증했습니다. 3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저신용층 10명 중 4명이 30대 이하였는데요.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표출된 것으로. 어려운 상황 속 그야말로 웃음으로 눈물 닦는 중인 청년들. 재미의 이면에 있는 이들의 무거운 현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303개 기관에서 피해 학생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03곳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가해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학교폭력뿐 아니라 다른 어려움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다 담당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이 심각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동까지 느낀다는데도 이들만 전담해 심리치료부터 학습까지 다 지원해주는 곳은 전국에 딸랑 4개뿐이었습니다. 생생내기용 발표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요?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또래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는 윤모 씨.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학교폭력은 이런 윤 씨를 한동안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했어요. 되게 사람만 봐도 너무 불안하고 막 진짜 밥도 못 먹고 먹으면 바로바로 토하고 막. 윤 씨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건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센터에서 1년을 머문 뒤였습니다. 가해자랑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크고요.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자존감은 정말 많이 높여줬고. 초등학생 딸이 학교폭력을 당한 뒤 자해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엄마 정모 씨.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와 위센터, 청소년센터 등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받고 진료받는 게 다는 아니었거든요. 왜 제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어울림도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제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야 하는. 정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전담센터에서 아이뿐 아니라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태에 보이셨나 봐요. 엄마 상담을 1시간을 먼저 하고 아이 상담을 할 수 있게. 학교폭력 피해자만 전담하는 기관은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에 한 개씩 다 해서 4곳. 주로 상담만 이루어지는 다른 기관과 달리 심리치료뿐 아니라 교과 수업도 진행되므로 여기에 머무는 기간이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케어 대상의 피해 학생 외에 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보호자분들이 분노와 불안을 많이 가진 상태로 센터에 같이 오세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감정에 같이 널뛰게 되거든요. 보호자 상담으로 인해서 아이의 그 안정화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꼭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부터 그 가족까지, 상담부터 학습까지 통합 지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피해 학생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그 시기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시도를 하려고 제가 옥상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지금 학교 생활은 어때요? 네, 재밌어요.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부가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무슨 큰 재난이 발생을 했냐고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해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대란을 우려해 미리미리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단식 투쟁 등으로 강하게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 약소 직역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파업을 논의하였고 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이어서 12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2020년 총파업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파업입니다.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보건소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관심 단계로 올려 경보를 발령했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얼마 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만큼 고령이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꼽히죠. 크고 작은 말실수로 반대 진영의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 이번엔 보름 전 방문한 나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어린이들과 만나 막힘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바이든 대통령. What's it like being president? What's it like being president? Well, first of all, it's probably the greatest honor anyone in America can have bestowed on them. 그런데 한 어린이의 질문에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What was the last country you traveled to? The last country I've traveled, I'm thinking what's the last one I was in. I've been to 89. 결국 한 어린이가 먼저 답을 외치고서야 기억해냅니다. Yeah, you're right, Ireland. That's where it was.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이 조상의 고향이자 불과 보름 전 방문했던 곳인데 나라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한 겁니다. 현재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몇 차례 말실수를 저질러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Not just American companies, but foreign companies. I asked the large South Korean company why they're investing in American computer chips to build the factories here. 미국에선 어린이를 부모의 직장에 데려오는 행사가 매년 열리는데 이날엔 백악관 직원과 출입기자 등의 자녀가
백악관으로 초청돼 즉석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시 우대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개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부터 적용해온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됩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양왕은 문란한 국정 운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과거 자신에게 거듭말을 하다가 타국으로 쫓겨난 충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망양 이보래 미위자야. 양이 달아난 뒤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나온 말이 망양보래,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합니다. 처음엔 일이 잘못된 후라도 빨리 깨닫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지만 후에는 이를 그르친 뒤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우리 국회도 이런 생각인 걸까요? 6개월 전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국회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안건을 무려 46개나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리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참사 책임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거친 정치적 공방만 벌였을 뿐 헬로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자가 없으면 누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할지 등 앞으로 참사를 막을 핵심 법안엔 손도 안 댄 겁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무려 25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법안도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27건이나 발의돼 이 중 17건은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 그런데 그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터져버렸죠. 현행법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초등학교 앞에 전자담배 관계가 생기고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엄청 증가를 했음에도 국회가 담배사업법 법조문 몇 개만 고치면 해결이 될 문제임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3년째 방치 중입니다. 소속 정당의 이해가 걸렸거나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 입법 등 정쟁에는 과도한 힘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은 외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영국 사상가 존 로크는 정치 권력은 오로지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권력을 공공선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님 혹시 있으실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쏟아낼 땐 언제고 였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60mm 이상, 경남 해안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서쪽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말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은 1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도 18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 지역과 경상권 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보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지만 낮 기온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는 따뜻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주가 18도, 창원 19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